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사연입니다. 뉴저지 교회에서 자란 학생인데요. 평범한 한국계 가정이고 지금은 하버드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학생의 경험담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 네. 어떤 내용인가요? 아버님은 90년대 초에 유학생으로 미국 가셨고 어머님은 그보다 좀 늦게 간호사로 이민 가셨대요. 그런 배경의 학생인데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갔던 거죠. 아, 교환학생으로요? 네. 근데 거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바로 진짜 자유를 느꼈다는 건데요. 자유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요? 네, 바로 그 점이 저희가 오늘 주목할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학생이 한국에서 자유를 발견했다니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학생의 사연은 자유라는 개념을 뭐랄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치적 권리 차원을 넘어서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좀 더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차원에서요. 관계적인 차원에서의 자유라. 네, 처음 한국에 갈 때는 아마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본 그런 피상적인 이미지가 있었겠죠. 근데 실제 경험은 훨씬 깊었다는 거. 그리고 그 경험이 가져온 내면의 변화.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버드 강연에서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진짜 자유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어떤 감정들이 있었을까요? 아, 강연에서 그렇게 직접 말을 했군요. 네, 단순히 뭐 말할 자유, 이런 제도적인 게 아니라 이 학생 표현대로라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존중받는 느낌에서 오는 자유. 존재 자체의 존중감.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미국 사회에서 어쩌면 당연하게 여겼던 자유와는 뭔가 다른 결의 자유를 한국에서 처음 느꼈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사연을 보면 배려가 일상적인 문화, 또 뭐 질문 같은 걸 하면 환영받는 분위기, 그리고 타인을 향한 어떤 따뜻한 시선 같은 거요. 아, 네네. 이런 요소들이 이 학생한테는 막 억압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해방감으로 다가왔다는 점이 중요해요. 해방감이요? 배려나 시선 같은 것들이요? 네. 어떻게 보면 서구적인 개인주의 관점에서는 때로는 좀 불필요한 관섭이나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호작용들이 이 학생에게는 오히려 소속감, 안정감을 주면서 역설적으로 자유롭게 느껴진 거죠. 아, 일종의 관계적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관계적 자유. 그거 참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태어나 자란 환경, 미국에서는 어쩌면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는 온전한 나로서 받아들여지는 경험. 네, 바로 그거죠. 그게 이 학생에게는 가장 큰 자유였을 수 있겠군요. 아,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더 그랬겠네요. 그 교과서적인 자유의 정의랑 실제 체험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험이 그냥 단순한 문화 체험, 이걸 넘어서서 정체성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더 와닿는 거죠. 전환점이라? 네. 그리고 이 학생의 배경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90년대에 이민 오신 부모님 밑에서 미국 교회 중산층으로 성장한 한국계 미국인. 이 정체성이 어쩌면 이 경험을 더 특별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민자 가정의 자녀로서 혹시 느꼈을지도 모르는 어떤 미묘한 이질감이나 소수자로서의 긴장감 같은 거요. 왜 그런 것들이 한국이라는 공간에서는 좀 해소되면서 전혀 다른 종류의 해방감을 맛보게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사연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법이나 제도가 보장하는 자유를 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 또 관계 속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안정감, 존중, 소속감, 네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유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은 여러분의 자유에 대한 감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스스로가 온전히 나답게 존재한다고 느꼈던 순간, 정말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느꼈던 그 순간과 공간은 언제 어디였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죠. 이 학생의 아주 생생한 경험,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자유의 새로운 의미가 담긴 이야기. 그럼 이 사연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이슨 리입니다. 뉴저지의 한 작은 교회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지금은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며
국제관계와 인권법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기까지 제 삶은 그리 특별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90년대 초 유학생으로 미국에 왔고 어머니는 그보다 조금 늦게 간호사로 이민 온 평범한 한국계 가정에서 자랐어요. 집에서는 한국어를 조금 쓰고 주말엔 한인교회에 가고 어머니의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먹으며 성장했죠. 겉으로 보기엔 전형적인 모범적 아시안 가정의 아들이었을 겁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미국 교육 시스템 아래에서 자라며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매일 아침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의 나라라는 구절을 외쳤고 중학교 사회 시간에는 헌법의 기본 원칙과 권리장전을 배웠으며 고등학교 역사 수업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자유의 수호자로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왔는지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강조했고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그 자유 속에서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믿음 속에서도 저는 언제나 조심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급식 시간에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을 꺼내면 주변 친구들의 의아한 시선이 느껴졌고 중학교 영어 발표 때마다 살짝 비치는 억양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실에서 질문 하나를 할 때도 분위기를 살피고 내 의견이 너무 다르진 않은지 고민하고 무엇보다 내가 민족적 소수자로서 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너 영어 진짜 잘하네. 이런 칭찬이 얼마나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아시나요? 겉으로는 미소 지으며 고마워라고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당연히 잘하지. 나 여기서 태어났는데 라는 생각이 스치곤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순간들이 제가 다르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어요. 대학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버드처럼 다양한 학생들이 모인 곳에서도 정작 소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제한된 틀 안에서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양성 토론에서는 종종 아시안 대표로 지목되어 발언을 요구받았고 아시아 정치 세미나에서는 마치 제가 한국 정세의 전문가인 양 질문을 받곤 했습니다. 제 존재가 항상 설명되어야 했고 제 생각은 종종 특수한 사례로 분류됐죠. 너희 집은 무슨 언어로 대화해? 한국에 자주 가? 내 부모님은 엄격하셔? 이런 질문들이 때론 호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경계선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인이라는 정체성 앞에 늘 한국계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한다는 사실이 때론 말없는 짐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특별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솔직히 처음엔 단순히 부모님의 고향을 직접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요. 집에서 늘 들었던 한국엔 정이 있어. 거긴 다 같이 사는 문화야 라는 말들이 귀에 익숙하긴 했지만 미국식 개인주의에 익숙한 제게는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론 부모님의 한국 찬양이 과장된 향수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사실 저에게 한국은 모순된 이미지였습니다. 한편으론 BTS와 오징어 게임으로 대표되는 세련된 문화 강국이면서 다른 한편으론 부모님이 그리워하는 옛 고향의 모습이었죠. 의무병역이 있는 엄격한 사회라는 이미지와 K-팝 아이돌들의 화려함이 공존하는 곳. 그 모순된 이미지 속에서 진짜 한국은 어떤 모습일지 막연한 호기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학년 가을 학기에 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봉지를 보게 되었고 어떤 충동에 휩싸여 연세대학교로의 한 학기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전공 교수님은 동아시아 정치를 공부하는 내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라고 조언해 주셨고 부모님은 당연히 기뻐하셨습니다. 어쩌면 저는 뭔가 다르고 낯선 것을 경험해보고 싶은 갈망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제 안에 있는 한국인 부분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제가 기대했던 건 솔직히 말해 그저 문화 체험이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한강에서 치맥을 즐기고 제주도 풍경을 사진에 담는 그런 표면적인 경험들이요.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홍대에서 놀고 주말엔 고궁 구경하는 전형적인 교환학생 생활 말이죠. 그러면서 한국어도 조금 늘고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도 올리고 한국 친구 몇 명 사귀면 성공적인 교환학생 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22살의 봄,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떠난 그 여정은 단순한 체험이 아닌 제 인생의 가장 큰 학습의 시간이 될 줄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제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 밝혀줄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죠.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곧 도착합니다. 현재 서울 시간으로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오는 순간
왠지 모를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6개월의 시간이 단순히 제 이력서에 한 줄을 더하는 경험이 아니라 제 정체성과 세계관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전환점이 될 줄은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인천공항에서 나와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버스를 탔을 때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던 질서정연함이 버스 안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승객들은 조용히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버스 기사님은 정확한 시간에 정류장에 도착하기 위해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야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거대한 다리 위를 지나며 보이는 수많은 불빛들, 높이 솟은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밤늦게도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풍경을 흔히 콘크리트 정글이라고 부르지만 그 속에서도 어떤 조화로움이 느껴졌어요. 버스에서 한참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처음 한국에 오셨나요? 뒤를 돌아보니 50대쯤 돼 보이는 한국인 여성분이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간단한 영어로 대화를 나누며 그분은 서울의 여러 명소와 조심해야 할 점들을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딸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며 우리 딸도 누군가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죠. 이 작은 만남이 제게 첫 번째 충격을 주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는 이 자연스러운 친절함은 뉴욕이나 보스턴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니까요. 그분은 제게 어떤 이득도 바라지 않았고 단지 낯선 환경에 온 사람을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만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하고 며칠 후 캠퍼스 주변을 혼자 걷다가 편의점에 들렀던 경험은 더욱 강렬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문화는 미국에도 있지만 이곳의 편의점은 규모는 작아도 마치 작은 슈퍼마켓처럼 다양한 상품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도시락, 삼각김밥부터 생활용품까지, 심지어 간단한 세탁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물건을 고르느라 헤매는 제게 점원은 영어로 친절히 말을 걸며 도와주었고,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말과 함께 가볍게 목례까지 해주는 모습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미국의 편의점에서는 종종 무표정한 계산원이나 서두르게 하는 듯한 태도를 경험하곤 했기에 이런 인간적인 접근 방식이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앱을 설치해 혼자서도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한국어 인사와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쓰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지하철은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러시아어에 가득 찬 칸 안에서도 사람들은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노약 좌석은 철저히 비워두고 출구 쪽에서는 내릴 사람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며 대부분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어쩌다 누군가 부딪히면 바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한 번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제 앞에 서 있던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질 뻔한 상황이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부축했는데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즉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고 누군가는 물병을 건네주었으며 또 다른 이는 영무원에게 알리러 갔습니다. 이런 즉각적인 공동체적 반응은 제가 뉴욕 지하철에서는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보고 외국인이라고 무시하거나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도움을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먼저 다가와 방향을 알려주는 중학생들, 번역 앱을 꺼내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노점상 아주머니, 영어 메뉴가 없는 식당에서 주문을 도와주던 옆 테이블 손님까지 낯선 도시, 낯선 언어 속에서도 저는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에서 느껴지는 배려와 존중이 그런 감정을 덜어줬던 거죠. 한국인들은 저를 그저 외국인 관광객이나 이방인으로 대하지 않고 함께 공간을 나누는 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듯했습니다. 이건 제가 미국에서는 종종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었어요. 물론 문화적 차이로 인한 난관도 있었습니다. 어른들께 인사하는 방식이 처음엔 어색했고 술자리 문화와 회식 에티켓을 배우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식사 중 조용히 기다리는 분위기, 빈잔을 두 손으로 받치는 존중의 표시, 시간 약속을 지키는 엄격함 등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그 안에 깃든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인 멘토가 알려준 말이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 문화는 자신의 자유와 함께 타인의 안녕을 함께 생각하는 거야. 그 말에 갑자기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는 이유, 아픈데도 등교하거나 출근할 때 마스크를 쓰는 이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휴대폰 통화 시 목소리를 낮추는 이유. 이건 단지 전통이나 규율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한 예의였던 거죠. 학기가 시작되고 첫 몇 주 동안 제 미국인 친구 몇 명은 이런 문화를 제약이 너무 많다며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규범을 자유의 제한으로 해석했지만 저는 점점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런 상호 존중이 더 깊은 차원의 자유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어느 비 오는 날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 제 생각을 확고히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 중년 남성이 우산을 입고 내렸고 뒤에 있던 여학생이 급히 뛰어가 그를 불러세워 우산을 돌려주는 모습이었어요. 그 남성은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여학생은 미소로 답한 뒤 다시 비를 맞으며 정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보상을 바라지 않고 아무도 특별히 알아주지 않지만 그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 개인의 자유가 타인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익숙했던 간섭받지 않을 자유나 자기 주장을 펼칠 자유와는 다른 차원이었어요. 오히려 타인을 먼저 고려할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는 역설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건 충격이었고 동시에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깨달음은 이후 제가 한국에서 경험할 더 깊은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첫 수업은 한국 현대사 관련 교양 과목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먼저 눈에 띈 것은 교실 배치였어요. 미국 대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단식, 대형 강의실이 아닌 작은 규모의 교실에 학생들이 원형에 가깝게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가장 앞자리가 아닌 학생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앉으셨어요. 그날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며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강의는 지식을 주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질문하고 토론하는 공간입니다. 역사는 단순한 암기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니까요. 저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버드에서도 토론 중심 수업이 많지만 어디까지나 엘리트 중심의 경쟁 속에서 나오는 논쟁적인 방식이었죠. 누가 더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는지, 누가 더 인상적인 발언을 하는지 경쟁하는 분위기가 암묵적으로 존재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분위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교수님은 질문을 던진 후 서두르지 않고 학생들의 답변을 기다렸어요. 한국 학생들이 처음에는 다소 조심스럽게 의견을 표현했지만 그들의 발언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서로 말을 끊지 않았고 상대 의견에 반문할 땐 항상 그런 관점도 흥미로운데요. 제 생각은 또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조금 다른데 같은 존중의 표현으로 시작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교수님이 틀린 대답이라는 개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대신 그런 접근도 가능하지만 이런 측면도 고려해볼까요? 라는 식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토론 기술이 아니었어요. 상대의 말에 공간을 주는 태도, 대화의 목적이 이기는 것이 아닌 함께 발전하는 것이라는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주에 저는 용기를 내어 발언을 시도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제 영어 발음과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말을 더듬거리며 고민하는 순간 교수님은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신히 질문을 마쳤을 때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며 다른 학생들에게 논의를 확장시켰어요. 그 순간 느낀 안도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제 서툰 표현이 판단의 대상이 아닌 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이 신선했어요. 수업 후 몇몇 한국 학생들이 다가와 좋은 관점이었어요 라고 말해주었고 한 학생은 제 발언을 확장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3주차에 들었던 민주주의 발전사에 대한 강의는 제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날 교수님이 던진 질문은 이랬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자유란 무엇인가요? 하버드라면 아마도 밀, 로크, 루소 같은 철학자들의 이론이나 미국 헌법의 맥락에서 답변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세대 학생들의 답변은 훨씬 생활 밀착형이었어요. 표현의 자유요. 하지만 그것이 타인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사회적 안전망이요. 기본적 필요가 채워져야 선택의 자유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다양한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되는 구조요.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해요. 저는 그 순간 약간 당황했습니다. 제게 자유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개념이었지. 이렇게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감각으로 접근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른 학생들의 답을 들으며 저는 하나하나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제 생각도 나눴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랐지만 최근 몇 주간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제 생각을 바꾸고 있어요. 아마도 진정한 자유는
간섭받지 않는 것보다 존중받는 것에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실이 잠시 조용해졌고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몇 가지 일화를 공유하자 학생들이 진지하게 경청했고 몇몇은 메모까지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 다름이 결점이 아닌 기여가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이 저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시각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외국인 학생이라는 꼬리표 없이 그저 한 사람의 학생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요. 한 달이 지나고 이후 팀 과제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 현대 정치에 관한 그룹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속한 팀은 저를 포함해 총 5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었어요. 첫 미팅에서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제가 팀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컸거든요. 그러나 팀원들은 제 우려와 달리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미팅을 진행했고 주요 내용은 항상 두 언어로 요약해 주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고 언어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팀원들은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었고 제가 말할 때마다 진심으로 경청해 주었습니다. 제이슨이 말한 부분에서 새로운 시각이 생겼어요. 한국 정치를 외부자 관점에서 보니 우리가 당연시하던 걸 다르게 볼 수 있네요. 라는 말을 팀장이 해주었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서 그룹 프로젝트를 할 때는 종종 아시안 관점을 대표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저 제이슨으로서의 의견이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프로젝트 막바지에 밤늦게까지 작업하던 날 우리 팀은 근처 수문회 시간 카페에 모여 있었습니다. 피로가 쌓인 순간에도 팀원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작업을 이어갔어요. 한 팀원이 음료를 주문하러 가면서 모두에게 물어보고 다른 팀원은 자기 노트북 충전기를 빌려주고 또 다른 이는 자신의 간식을 나누는 모습들. 이런 작은 배려가 쌓여 우리 팀의 분위기는 편안하면서도 생산적이었습니다. 발표 전날 제 파트 원고를 최종 점검하던 중 한국어 표현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발표인데 밤이 늦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지만 팀원 중 한 명이 자발적으로 제 파트 원고 교정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날 밤 그 학생은 제 원고를 깔끔하게 다듬어 메일로 보내주었고 제이슨 덕분에 우리 팀이 더 좋은 주제를 다룰 수 있었어. 고마워. 라는 메시지도 함께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교육은 단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훈련이라는 거요. 말하는 사람의 논리적 정확성이나 언어적 유창함보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방식. 그래서 질문도, 침묵도, 실수조차도 허용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종종 수업 후에 남아 질문하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내어 대화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교수님께 왜 이렇게 학생들에게 시간을 할애하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교육의 본질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성장을 함께하는 과정이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한국 교육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저는 비로소 자유롭게 존재하는 자신을 처음으로 느끼게 됐죠. 그건 책으로 배우는 자유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배운 자유였습니다. 틀릴 수 있고 미숙할 수 있고 다를 수 있어도 존중받는 경험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자유였어요. 하버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면 한국에서는 오히려 불완전해도 괜찮다는 안도감을 경험했습니다. 학기가 절반쯤 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발표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발음도 어색하고 문법도 틀리는 서툰 한국어였지만 교수님과 학생들은 진지하게 경청해 주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크게 울려 퍼진 박수 소리는 제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내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 여기서는 내 목소리가 가치 있다는 메시지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에서의 일상은 저를 서서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학교 주변의 골목길도 익숙해졌고 간단한 한국어로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침마다 학교 앞 작은 빵집에서 사 먹는 단팥빵의 맛에 길들여졌고 집으로 돌아가는 늦은 밤 버스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서울의 한 북카페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중간고사 기간이라 도서관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조용한 카페를 찾아 들어갔어요. 2시간 정도 공부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중년 남성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혹시 한국에 공부하러 오신 분인가요? 영어로 물으셨고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학 교수라고 소개하며 우연히 제가 펼쳐둔 국제정치학 교재를 보고 말을 걸게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영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의 딸도 현재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 중이라고 하며 여러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국제정치학, 특히 동아시아 관계에 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열정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며 미국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닌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교과서적이지 않고 현실의 복잡성을 담고 있었어요.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을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 저는 순간 울컥했어요. 외국인인 저를 손님이 아닌 함께 사는 이웃으로 대해주는 그 진심의 말문이 막혔죠. 그동안 제가 경험한 한국은 관광책자나 교환학생 안내서에 나오는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많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제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다고 느낍니다. 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네주셨어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제 수업도 청강하러 오시면 좋겠네요. 카페를 나서며 그는 제 커피값까지 계산해 주었고 한국에서 좋은 경험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사회가 단지 편리한 시스템이나 빠른 인터넷 속도의 나라가 아니라 관계 중심의 문화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인 효율성 뒤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연결이 있었어요. 이건 그동안 제가 자라온 환경과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 이런 차이를 더 선명하게 느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퇴근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해주던 그 한마디. 지하철 노약자석 앞에 섰을 때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해주던 학생. 버스에서 내릴 때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승객들의 작은 배려. 모두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존중의 순간들이었어요. 어느 비 오는 날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채 수업을 마치고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망설이며 서 있는데 같은 수업을 들었던 한국인 학생이 다가와 같이 쓸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미안한 마음에 거절하려 했지만 그는 괜찮아요. 기숙사 방향이 같으니까요 라며 웃었습니다. 빗속을 함께 걸으며 나눈 대화가 우리를 친구로 만들었고 그 후 그는 서울의 곳곳을 소개해주는 제 가이드가 되었어요. 한 번은 그 친구가 저를 자신의 가족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한국 가정집에 방문하는 것이 긴장되었지만 그의 부모님은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저를 맞아주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 주셨다며 다양한 한국 요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식사 후에는 가족 앨범을 보여주시며 한국의 7080년대 이야기, 그리고 그들 가족의 역사를 들려주셨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가 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좀 부담스러우셨죠? 한국 부모님들은 간혹 과한 친절로 부담을 줄 때가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정말 행복했어. 나는 오늘 손님이 아니라 가족으로 대접받은 것 같아서 특별했어. 특히 제가 참여했던 인권 관련 세미나에서의 경험은 잊을 수 없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전문가들이 모인 그 세미나에서 토론의 주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얼마나 우선시되어야 하는가였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권 참가자들이 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내놓을 때 한 한국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어요. 진짜 자유는 강한 사람이 약자를 짓밟지 않도록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비로소 모두가 자유로운 사회가 아닐까요? 그 말이 뇌리를 때렸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자유는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것, 간섭받지 않는 것에 가까웠다면 이 학생이 말한 자유는 함께 살기 위해 지켜야 할 질서, 약자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그건 단순한 정의의 차이가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한국 학생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그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학생은 한국 사회가 완벽하진 않지만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발전해온 역사적 맥락을 설명해 주었어요. 또 다른 학생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현대 한국이 직면한 도전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처음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다른 종류의 자유에 대해 배웠다. 내가 미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다른 문화는 다른 방식으로 자유와 존엄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진정으로 변한 순간은 어느 날 친구와의 대화 중 이제 나 한국에 있으면 내 존재가 작아지지 않아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내뱉었을 때였습니다. 친구는 무슨 말인지 물었고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열어보였어요. 미국에서 나는 항상 아시안계 미국인이었어. 그건 내가 늘 설명해야 할 무언가를 지닌 사람이라는 의미였지. 내 외모, 내 이름, 내 부모님의 문화, 이 모든 것이 다름의 징표였어.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내가 그저 제이슨으로 존재할 수 있어. 내 생각과 행동이 아시안이라서 혹은 한국계라서라는 필터 없이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야.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런데 너는 여기서도 외국인이잖아. 오히려 더 눈에 띄지 않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나는 여전히 다르게 보이지만 그 다름이 내 존재 전체를 정의하지는 않아. 여기서는 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다름과 함께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야. 그건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제게 목소리를 내도 괜찮은 공간을 준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공간에서 처음으로 자신감을 얻었고 나답게 존재할 수 있다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교환학기의 마지막 달,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사찰에서 주말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새벽 예불, 스님과의 대화, 명상 시간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경험이었어요. 그곳에서 한 스님이 해주신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깥이 아닌 안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타인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지요. 그 말씀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히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겠죠. 마지막 밤, 친구들과 한강 공원에 모여 작은 송별회를 가졌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우리는 추억을 나누고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뭐가 가장 그리울 것 같아? 잠시 생각한 후 저는 대답했어요. 이 순간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발견한 나 자신. 하버드로 돌아온 후 캠퍼스의 풍경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와이드너 도서관의 웅장한 계단을 오르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어요. 모든 것이 친숙하지만 동시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옷을 다시 입었는데 몸에 맞지 않는 듯한 감각이었어요. 첫 수업 날, 정치학과 세미나실에 들어서자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학생들, 토론 수업에서 경쟁적으로 말하는 동기들, 교수님의 날카로운 질문들. 이 모든 장면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무언가 빠져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중 교수님이 동아시아 정치 체제에 관해 설명하실 때 아시아 국가들의 집단주의적 경향은 서구식 민주주의와 종종 충돌합니다라는 말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 이분법적 구분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할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경험한 바로는 소위 집단주의라고 불리는 가치관 안에서도 개인의 존엄과 자유가 다른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고 몇몇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결코 이런 식으로 교수님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6개월간의 한국 생활은 제게 새로운 자신감을 선물했고 다양한 관점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제 경험에 대해 더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은 솔직히 나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를 항상 위계적이고 보수적인 사회로만 생각했어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인 사회더라고. 특히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양적이라는 스테레오타입과는 많이 달라. 이런 대화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제 경험이 단순한 개인적 추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통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학 연구소가 주최하는 학생 세미나에서 제 경험을 발표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일기장을 다시 읽으며 그곳에서의 순간들을 되새겼습니다.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이 짧은 기간이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 새삼 실감했거든요. 사진 한 장 한 장에는 단순한 관광지의 풍경이 아닌
제 내면의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발표 당일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세미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는 반쪽짜리 한국인으로 항상 제 정체성의 일부가 불완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 가서야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문화적 차이, 언어적 도전, 교육 체계의 특징 등 여러 측면에서 제 경험을 나누었지만 가장 강조한 건 존중의 문화였습니다. 어디에서도 제 한국계 정체성이 특별히 설명되거나 정당화될 필요가 없었던 경험. 그저 있는 그대로의 제가 받아들여지던 순간들.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정치철학 수업 중 교수님이 자유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한국에서 들었던 그 말을 떠올렸어요. 진짜 자유는 약자가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다. 손을 들고 그 말을 전하자 교수님은 흥미롭다는 듯 물으셨어요.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 말을 계기로 저는 학교 내 아시아 학생 커뮤니티에서 한국 경험을 주제로 더 큰 발표를 하게 됐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오늘 이 연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이야기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특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고민과 소속감에 대한 질문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럽계 학생은 나는 항상 내 문화적 뿌리가 너무 구식이라고 생각해서 거리를 두려워했어라고 고백했고, 아프리카계 학생은 나는 내 전통과 현대 미국 문화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지 항상 고민이었어라고 말했습니다. 라틴계 학생은 가족의 언어를 잃어가는 것이 때로는 죄책감으로 다가와라고 털어놓았죠. 이런 대화들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제 경험은 단지 한국계 미국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중적인 정체성을 가진 모든 이들의 보편적인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존중의 문화는 이런 복잡한 정체성들이 공존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한 학생이 다가와 제게 말했어요. 나도 아시아계 미국인인데 너처럼 자부심을 느껴본 적은 거의 없었어.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 깊은 곳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이 제게만 변화를 준 게 아니었어요. 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가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학과 학생 저널에 제 경험담을 기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글이 교내 커뮤니티에서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동아시아 교수님 한 분이 수업 자료로 제 글을 사용하고 싶다고 연락 주셨고, 국제학생 지원센터에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저의 경험을 나눠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제게는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우리가 각자의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진정성 있게 나눌 때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더 이상 제 한국적 배경을 설명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나눌 수 있는 선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을 때 하버드 글로벌 리더십 포럼의 학생 대표로 지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면접에서 왜 당신이 이 자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다른 문화 속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새롭게 배우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진정한 리더십의 시작은 듣는 것, 존중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관점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그 자리에 선발되었고, 이듬해 봄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학생 포럼을 준비하는 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이렇게 제 삶에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K-팝과 드라마, 맛있는 음식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외부에서 본 이미지일 뿐이고, 제가 본 진짜 한국은 사람을 존중하고 다름을 받아들이며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완벽한 사회는 없고 한국도 여러 사회적 과제와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제가 경험한 존중의 문화는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반쪽짜리 한국인이나 이방인 같은 미국인이 아닌 그저 제이슨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경험은 제가 스스로의 다중적 정체성을 화해시키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한국은 제게 2번째 고향입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어본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방문한 나라가 아니라
제 내면의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리게 해준 공간이었으니까요. 제 인생을 바꿔준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따뜻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적 교류가 단순히 관광이나 소비의 차원을 넘어 우리 각자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세계를 더 넓게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시나요? 혹시 그것이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열려 계신가요?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의 여정에 작은 영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